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에 이혼을 선택해야 했던 아들 둘의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던 해에 짠돌이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이번 여름 휴가는 베트남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볼까? 이번에 넣은 적금도 만기됐으니 결혼 기념 맞이해서 해외여행 어때? 당신이 웬일이야? 매번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아이 그냥 당신 고생했으니까 가자는 거지 별다를 건 없어. 저는 동남아든 어디든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짠돌이 남편 때문에 가족여행을 갈 때도 바닷가 근처 사는 친척 집으로 가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마이 친척집이지 시외 속의 처가댁이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단지 바닷가가 거기 있으니 애들 바닷가에서 놀리기에 딱 좋다고 여름 휴가지로 탁월하다며 매해마다 거기로 갔었어요. 남편은 거기서 편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집에서 눈치가 보여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어촌 일을 도우며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보자고 직접 이야기를 하다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남편이 이제 좀 돈을 융통성 있게 쓰려고 하나보다라며 행복했어요. 평소 계획적이고 꼼꼼했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베트남 여행 일정표를 아주 세세하게 짜면서 벌써 마음엔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저희 남편은 무조건 최저가만 찾아서 사야 하고 외식이나 배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밥은 필수였던 남편이었어요. 무조건 가성비를 따져서 무엇이 덜 손해인지 빠르게 계산하곤 했었죠. 그런 남편에게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제가 꿈을 꾸고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짠돌이 남편 때문에 저도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됐어요. 책표지 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시작했었죠. 10년 전에는 1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지금은 어엿하게 200만 원 초반대로 벌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며 저축했다면 제가 프리랜서로 버는 돈으로는 제 용돈하고 가족들의 식비를 해결했어요.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저희 부부는 2년 전에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 성공을 했어요. 저희 남편의 지분이 좀 더 많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하여 주택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로 입성하게 됐죠. 그동안 궁상맞단 소리를 들어가며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친정에서도 12년 만에 해외여행 간다 하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사고를 크게 당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셨고 수술비가 급했어요. 적금은 묶여 있지.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지. 그래서 급하게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수술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엄마가 많이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나중엔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을 메꾸기 위해 일을 더 늘려서 한다고 밤을 새운 적도 허다했죠. 친정엄마는 그것에 대해 아직도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친정엄마 건강을 회복하시고 잘 지내고 있으시고요. 그때 남편한테 서운해서 이혼 생각이 잠깐 든 적은 있었지만 저희 형편도 크게 좋았던 건 아니어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친정은 크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는데 두 분께서는 공직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노후 보장은 되어 있었고 밑으로 10살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남동생은 아직 장가 가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랑 곧 결혼 예정이었어요. 남편이 짠돌이로 자라게 된 데에는 시댁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짠순이로 유명했어요. 시댁 자체가 대체로 돈을 쓰는 것에 인색하셨고요. 남편과 전엔 동네 친구였는데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시부모님과는 아는 사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짠순이긴 하셨어도 제가 남편과 그냥 친구인 시절에 집에 놀러가면 따뜻한 밥을 지어주셔서 제 기억 속에는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돌변하실 줄은 몰랐네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남편 밑에 10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인연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부부에겐 각각 10살 어린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시집을 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도 시누이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건지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였어요. 시댁 갑질에는 꼭 시누들도 세트로 난리치는 데 비해서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죠. 마지막으로 시누이를 본 게 재작년 추석이었으니 결혼하고도 몇 번 보지를 못했네요. 남편과 친구였을 시절에 시누이가 살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홀쭉해져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뒤로 한참을 못 봤어요. 여행 소리를 듣고 시누이도 떠오르긴 해서 어머님께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저기 어머니, 애들 아빠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여행 가게 됐어요. 그래, 아범한테도 얼핏 들었다. 이왕 가는 거 잘 다녀와라. 우리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다 하면 분명히 시어머님이 뭐라고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예상과 반대인 시어머니 반응에 저도 살짝 의아하긴 했지만 사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시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뭐라 하는 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다소 오버스럽게 헛기침을 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딱 들어보면 모르냐 애미야.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니네 해외여행 가 있을 동안 내가 집에서 먹을 반찬이라도 만들러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가보니 남편 보고는 집에서 쉬라고 하시며 저만 데리고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시어머님은 조수석에 차를 타고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가는 중에도 어머님은 아들 자랑에 정신이 없으셨어요. 너는 남편 잘 만나서 벌써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나가고 정말 호강하며 산다.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편하게 사니까 무척 행복하지. 항상 남편한테 충성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 어머니, 저도 일해요. 우리 부부 같이 돈 벌어요. 집에 들어앉아서 편하게 있으면서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고 그러냐. 너 어디 가서 돈 번다고 하지 말아라. 이 레퍼토리는 1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 소리였어요. 수년간 저도 적게 버는 거 아니고 가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셔서 그냥 시어머니와 말을 하는 것을 포기했었어요. 집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며 바쁘다 해도 집에서 노는 줄 아셔서 매번 시댁 호출에 불려갔었어요. 저한테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라 하시는데 저한테 차가 있으니 제가 운전기사인 줄 아시는지 개인 기사 부리듯 하셨었어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으니 그 정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해드렸어요. 저한테는 매번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고 타박하셨지만 저만 보면 용돈을 달라고 자주 요구하셨어요. 집에서 일하지만 저도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기 때문에 개인으로 쓰는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시어머님도 그걸 알기에 자꾸 저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애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제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트와 아웃렛이 같이 있는 곳에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 장 보러 가기 전에 아웃렛이라도 한번 둘러보자. 나는 해외여행도 같이 못 가는데 옷이라도 사줘라. 네,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옷 있으면 사드릴게요. 한번 둘러보러 가봐요.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못 해드리겠나 싶어서 아웃렛을 먼저 들러서 쇼핑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옷은 어머님 사이즈보다 너무 큰데 어머님 사이즈로 보셔야죠. 사이즈는 내 마음이다. 내가 알아서 보마. 어머님은 작고 어머님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도 여러 벌 보셨어요. 제가 다른 사이즈를 권하니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시며 입을 만한 사이즈로 몇 장 더 고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좋기 10벌 넘게 사셨는데 옷값만 40만 원 어치는 나왔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장을 보고 시댁으로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치 반찬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님이 요구하신 잡채에 나물 반찬에 전부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라 하루 종일 부엌에 틀어박혀서 요리만 주구장창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결혼 전에 썼던 방에 들어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잠이 깼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싶어서 살짝 열어봤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어머님 목소리만 들렸어요. 오늘 애미카드로 네 옷 많이 샀다. 장도 애미카드로 결제해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도 많이 샀어. 걔는 매번 자기가 용돈 벌면서 내가 뭐 해달라고 안 하면 생전해주는 법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애미한테 왕창 뜯어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웃으며 얘기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너 이번에 해외 나가면 한 10년 정도는 있다 들어와 라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래 잠이 확 달아났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일주일짜리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해외로 도주해야 할 정도면 남편이 무슨 사고를 크게 쳤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이럴 거면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컴컴한 방에서 휴대폰을 켰는데 휴대폰에서 새어나온 불빛으로 비춰보니 남편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럼 시어머님이 말하는 상대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지 궁금해하며 문을 조용히 열고 살짝 나가서 거실을 봤는데 시어머니 맞은편에 무슨 커다란 이불 보따리가 꿈틀거리는 거였어요. 저는 저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맙소사 시누이였어요. 살이 도대체 얼마나 찐 건지 앉아있기도 버거워 보일 정도였어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이 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네 오빠네 부부 베트남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명목은 해외여행인데 사실상 내 오빠가 너를 베트남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 거니까 거기 잘 따라가서 정착해 있거라. 거기 너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엄마 친구도 한 명 살고 있으니까 정착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저는 도대체 시누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베트남을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시누이는 직장 하나 없는 백수의 빚만 잔뜩 생겨서 시어머니가 갚아준 전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야금야금 돈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가서 정착할 돈은 무슨 수로 마련했던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 시누이가 꺼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근데 오빠네 집 진짜 팔리기는 해? 내놓은 거 맞지? 그래 서류 준비 다 됐고 집 산다는 사람이랑 계약도 했다더라. 근데 공동명의라며 언니 동의 없이도 가능해. 네 삼촌이 공인중개사 아니냐? 공동명의라도 집 파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네 세연이 베트남에 가 있을 때 집 판 돈으로 생활비 보내줄게. 시누이가 해외에 나가서 살 돈을 저희 집을 팔아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대체 무슨 상황이라서 제 몰래 집을 팔겠다는 결론까지 간 건지 의문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태평하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고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인데 이 동네는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였어요. 학교도 초중고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 동네 출신이라 하면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대략 아는 정도였어요. 저도 남편과 동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네 사람이었죠. 최근에 동네에 신축 아파트도 생기고 지하철이 이 동네까지 연장되면서 큰 아웃렛이 있는 복합상가도 들어오고 자연스레 집값도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 동네에 생긴 아파트로 이사했었던 거였어요. 시누이와 제 동생의 나이가 비슷하니까 제가 남동생에게 문자로 물었어요. 혹시 김진미라고 알아? 내 시누이 이름인데 너랑 나이 비슷하고 우리 동네 출신이야. 당연히 알지. 시누이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결국에는 돈까지 훔쳐서 자퇴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누나, 일단 내가 누나 시누이에 대해 더 알아볼 테니까 일단 기다려봐. 저는 남동생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누군가가 시댁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가려고 하자 황급히 누가 나를 붙잡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신우였어요. 새언니, 지금 절대 문 열면 안 돼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에요. 신우이는 목소리를 작게 말하며 제가 문을 못 열게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가로막았어요. 어제는 얼핏 봐서 그냥 이불 보따리 같았는데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신우의 덩치가 어마어마했어요. 2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도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받으니까 남동생이 아닌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요. 일단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구석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응, 언니 화장실에 들어와 있어. 이제 말해도 돼. 언니, 신우이가 원래 고등학교 때 뚱뚱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거나 훔치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결국 퇴학까지 당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살을 엄청 빼고 동창회에 나타났었대요. 저는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동창회 참석은 못했었고요. 아무튼 옆에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었대요. 신우이가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그렇게 나타나자 다들 놀라가지고 어떻게 살을 뺀 거냐며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김진미, 걔가 말하기를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도벽증이 생겼다. 병원 다니면서 이젠 다 나았고 그때 자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하다며 울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과 받아줬어? 네. 어차피 다 지난 일이기도 했고 동네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훔쳐가는 것 말곤 크게 분란 일으킨 적은 없었으니 그냥 진미가 살을 어떻게 뺐는지, 저 돈 많아 보이고 잘생긴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남자친구 직업은 뭐고, 진미는 무슨 이유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건지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랬더니 자신이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한의사고 남자친구가 개발한 환 덕분에 살이 확 빠졌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한의사에 뚱뚱했던 애가 살이 빠져서는 한정판 명품도 막 휘두르고 나타났으니까 그 말이 꽤 신빙성 있어 보였나 봐요. 게다가 여자들만 있다 보니 다들 다이어트라 하면 귀가 솔깃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다들 그 다이어트 약을 사고 싶다 하니까 김진미가 약을 사기보다는 우리 동창끼리 개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남동생의 여자친구 입에서 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설마 했어요. 제발 내가 생각하는 정계는 아니길 바랬어요. 개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투자한 비용에 따라 이자를 높게 주겠다고 덧붙여서요. 설마 다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지. 처음에는 동창들 중에 모두 그 말을 신뢰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 중에 귀가 팔랑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몇 명만 개모임을 만들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미가 몇 달간 꾸준히 계속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를 주더래요. 그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개에 들어오는 동기들이 많아졌대요. 저희 엄마한테 여쭤보니 이 동네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기 엄마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개모임에 들어왔던 거죠. 지금 언니 시댁 문 두드리는 사람들 모두 여기 동네 사람들일걸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엄마도 500만 원 넘어서 피해보셨대요. 아마 거기서 문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비 월드 그에게 이 사실을 듣고는 한동안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10억가량의 돈은 도대체 어쩌고 저희 집을 팔아서 잠적 비용에 쓰려 했던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여기서 팩트는 진우가 개조인데 이 미친 시댁 인간들은 신우이의 도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고요. 저는 중간에서 희생양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도 제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희생양이 되었길 바라며 남편도 이 사태를 모르고 순수하게 여행 갈 생각이었길 바라며 전화태평하게 아직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당신 지금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 제가 막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 저거 그냥 놔둬. 모르는 척해야 돼. 당신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렇지 남편도 역시나 한통속이었어요. 저만 이 집에서 바보였던 거예요. 시댁 현관문에 쉽게 수그러들 생각이 없는 듯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시누이는 이제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어요. 나는 라면을 먹는 신우 앞에 앉았어요. 아가씨 이젠 저도 알려주셔야죠. 저도 이 광경을 본 이상 그냥 모른 척 있지는 못하겠네요. 제 말에 시누이는 아까 예비 올케가 말했던 그대로를 저에게 털어놨어요. 어느새 남편과 시어머니도 거실에 나와서 부엌 식탁에서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표정을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누이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는 척 다시 되물었어요. 근데 아가씨 그 약이 효과는 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아가씨 전에 엄청 날씬했었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거요. 사실 오빠가 저 지방 흡입하라고 돈 줬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지방 흡입하고 제갈 리즈 시절을 찍었었죠. 시누이는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자신이 그때 얼마나 감량을 했고 얼마나 예뻤는지 휴대폰을 켜서 갤러리에 들어가 저에게 그 사진을 들이밀며 자랑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가씨 남자친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게요. 언니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억울해요. 새 언니. 일단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건 저고 그걸 남자친구가 현금화시켜서 비밀장고에 넣어놨는데 남자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그걸 몽땅 다요.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못해도 10억은 넘어요. 저희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푼돈 벌자고 그런 집 버리진 않죠. 시누이는 내가 쪼그라든 건지 아니면 원래 모자란 인간인 건지 그 와중에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애초에 거짓말이었고 모두를 속이기 위한 연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 정도 연기력이면 그냥 지방 흡입했을 때 배우라도 하지 그럼 여우주연상을 받고도 남았을 텐데 이 모든 사실이 정말 내 주위에서 일어난 게 맞는 건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배신감이 들고 어처구니가 없던 것은 자신의 동생에게 지방흡입 수술 비용을 줄 돈은 있고 생사를 오갔던 장모님 수술 비용은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애초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처가댁에 쓸 돈엔 남편 계획이 없었던 거겠죠. 전신 지방흡입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그거 꽤나 비싸다는 정도는 저도 알았어요. 저는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밤에 밀린 재택근무하면서 새가 빠지기 힘들었는데 남편은 본인 가족들한테 그리고도 단순 미용 목적으로 하는 지방 흡입 비용으로 돈을 줬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저 몰래 시댁을 얼마나 줬었을까요? 정말 배신감이 쓰나미 오듯 밀려왔어요. 뭐 그래놓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판다고 진짜 이건 무슨 거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일단 침착해야 했어요. 저는 이 집안과 오늘 이혼을 결심했지만 지금 애써 사놓은 저희 집이 홀랑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것부터 무조건 해결한 다음에 이 집안 사람들을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충격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시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을 했어요. 새 언니 걱정 마세요. 언니네한테 피해 가는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언니는 그냥 베트남 가서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제 일이지 언니와는 별개예요. 언니는 그냥 모르는 척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베트남 가서 꼭 성공해서 언니 가족 감싸줬던 은혜 꼭 갚을 거예요.
말하는 족족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시누이가 얄미웠어요. 여보 지미도 우리 가족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지켜줘야지. 그냥 당신은 모르는 척만 하고 있으면 돼. 우리는 그냥 진미를 안전하게 베트남에 데려다 주고 재미있게 여행 즐기고 오면 돼. 분노를 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시누이 말을 거들며 제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의 뼈를 묻고 살아야지. 너는 여기서 무엇을 보든 귀 닫고 눈 감고 입 닫고 살면 돼. 기어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멀쩡한 저를 장님으로 만들며 아주 대놓고 너는 이 집안의 노예라고 하셨어요. 일단 베트남 출국은 당장 3일 뒤였고 저는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됐어요. 저도 시누이 못지않은 배우 뺨치는 연기를 선보였죠. 모두들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집안의 가족인데 이런 일 있을 때는 당연히 도와하는 게 도리죠. 우리 애들 하나밖에 없는 고모기도 하고 저만 믿고 3일 뒤에 안전하게 출국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애들이 열이 나고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일단 친정으로 가봐야겠어요. 계속 저를 찾는다고 하네요. 다행히 저희 빛나는 연기로 시댁 사람들을 모두 안심시키고 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집을 빠져나갈 구실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손주가 아프다니까 별 의심 없이 얼른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시누이는 시댁에 출국 전날까지 계속 있을 예정이었어요. 늦은 밤이 되니 문 두드리는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차를 타고 조용히 친정으로 향했어요. 거기는 이미 남동생과 예비 올케를 불러놨었고요. 우리 예비 올케한테 미안해 나는 상황이 이런지 몰랐어. 그러자 올케가 언니가 왜 미안해요? 언니 때문에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애들 고모기도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괜스레 예비 올케들 사람을 보니 제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에 찬 남동생을 진정시키고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저는 부동산 가기 전에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든 그건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날아가게 생긴 집값보다 비싸겠어요. 변호사의 코치를 받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외삼촌이 부동산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이런 식으로 써먹을 줄이야. 아주 시댁 전체가 문제투성이었네요. 부동산에 제가 나타나자 시회숙은 놀라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베트남 여행 간다 들었는데 여긴 웬일이야. 시 회장님 제 동의 없이 저희 집 매물로 내놨다고 들어서요. 취소해 주세요. 그건 매수자가 나와서 계약금도 받은 상태라 어려울 것 같은데 공동명의자인 저에게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매도 의사 확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으셨으니 이 계약은 무효예요. 게다가 어차피 매매대금 10%도 못 미치기에 가계약일 뿐이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시혜숙은 제 말에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저를 등지고 휴대폰을 두셨어요.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연락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공범으로 시혜숙님도 나란히 콩밥 드실 수 있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입니다. 매수자한테 계약금 다시 반환할 테니 취소해 주세요. 제가 으름장을 놓으니 시혜숙은 매수자에 연락을 해서 취소 의사를 알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댁에 연락하는 순간 시혜숙님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놓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시댁을 갔어요. 시누이에게는 저녁에 다시 시댁에 갈 건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간다며 계속 문자를 했었고요. 혹여 시누이가 없을까봐 긴장했는데 시누이는 밤이 됐으니 사람들이 모두 갔겠지 하며 마음 놓고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방에 들어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니까 새언니 햄버거는 사오셨어요. 저 얼른 먹고 싶어요라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들이닥쳤어요. 완전히 마음 놓고 있던 신우이는 경찰들을 보자마자 놀라서 소파 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한창 방에서 잠을 자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뭐냐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신우의 저항이 어찌나 큰지 경찰 4-5번이 붙어도 힘들어 보였어요. 새언니 저를 감히 속여요. 제가 언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를 노려보며 저를 속인 건 신우인데 방귀 낀 놈이 썩는다 하더니 저를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 보듬 봤어요. 이 사태에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감히 우리 가족을 배신해 당신 때문에 내 동생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여. 남편의 말에 참 기가 찼어요. 애들한테 저런 고모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 수술비 필요할 때 아가씨 지방 흡입시켜줬지. 그 돈이 몇백일 텐데. 그래놓고 나 몰래 시어머니랑 작당해서 우리 집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 이미 매소자한테 계약금도 받았더라. 너 우리 적금 만기된 것도 아가씨한테 줄 생각이었니? 지방 흡입할 돈으로 우리 엄마 수술할 돈만 보태줬어도 우리 엄마 빨리 수술 들어갔고 고생 덜 할 수 있었어. 아가씨 봐봐. 몇백 들여서 지방 흡입하면 뭐해? 몸이 퉁퉁 불어서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배신당한 건 나야. 이 집안 사람들이 싹 다 미쳤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 제 머리를 잡아 뜯으려고 하셨어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제가 걱정된 남동생이 때마침 달려들어와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 당신 딸이랑 똑같이 만들어버릴 줄 알아? 남동생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2년 때문에 우리 딸이 잡혀갔어. 이망할년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향해 악다고 애를 쓰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어머니 뭘 510번은 남편이 맨날 돈 없던 이유가 시댁으로 돈이 다 들어가서였네요. 우리 애들이랑 저는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돈 아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들 입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 아껴서 아가씨 지방 흡입도 시켜주고 아주 기분 좋으셨겠어요? 저 지금껏 살면서 제 앞으로 된 보험비랑 휴대폰비 다 제가 냈고요. 식비 같은 것도 모두 제 돈으로 벌어서 썼어요. 10년 동안 월 100씩 따박따박 벌었어요. 남편 잘 만나서 복 받았다고요. 남편 등골 빨아먹었다고요. 어머님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세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네 분들한테 사기치는 딸내미 도주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제 피 같은 집을 팔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퍼부었어요. 그게 왜 네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어머니. 거기에 제 지분이 절반이에요. 진짜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저를 속이려고 하셨어요. 이제야 이 집에서 제 위치를 알았네요. 반찬 해달라고 하면 반찬 만들어줘. 어디 데려달라고 하면 개인기사 노릇해줘. 돈 달라고 하면 돈까지 줘. 얼마나 부리기 편하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을 읊으면 1박 2일로도 모자랐지만 졸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이혼이야. 우리 남 변호사 이미 선임했으니 당신도 하려면 하든지. 당신한테 유책 사유 있는 거 까먹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남동생과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온 저는 온몸의 긴장이 모두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달려와 제 몸을 살펴보시며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자고 있는 토끼 같은 두 아들을 보며 더 잘 살아내야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후 경찰서에 출석 요청이 날아왔어요.
집은 매수자의 손해배상까지 해주며 매물을 취소시켰어요. 남편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가 되어 제3불알부터 양육권까지 저에게 모두 유리하게 넘어왔어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저에게는 당분간 이혼하고도 애들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였으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긴 거였죠. 어차피 재택근무하며 돈을 벌 수 있으니 아이들 육아도 걱정 없었어요. 제가 좀 더 바빠지면 친정에 용돈 더 드리고 죄송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부탁해야겠죠. 어차피 육아 살림, 재택근무 모두 혼자 매일 하던 일이고 그 일상에서 남편만 빠진 거였어요. 저는 밥 차릴 사람 하나 더 줄어들고 빨래 같은 뒤지닥거리도 줄어들었으니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벌어왔던 돈이야. 그중 절반이 시댁으로 나갔었으니 저에게는 있으나 마나 했던 돈이었어요. 몇 달 뒤 10억을 들고 날랐다던 남자친구란 사람도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역시 우리나라 경찰분들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분들은 피해 금액 그대로를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피해 구제를 통해 절반 정도는 돌려받은 것 같아요. 예비 올케 어머니도 300만 원 정도는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다행이었죠. 일단 신호가 도주 전에 잡혔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졸지에 남편 뒤치다꺼리 하게 생겼고요. 남편이랑은 이혼 때문에 중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애도 없으니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할 거야. 그래 당신이 할 수 있는 결혼은 노후에 수발 들어줄 사람 찾으려면 다시 재혼하는 게 답이겠지. 근데 당신은 새 출발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나한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재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당신 어머니랑 상의해봐. 저랑 이혼하는 마당에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절 만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새 출발한다던 남편은 웃기게도 이혼을 한 후에도 애들 핑계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저를 회유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당신도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봐서 알겠지만 그 정도 나이 차이면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마음 들잖아. 그래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래도 내 피부치라 치고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정신 차려. 아가씨는 당신 자식이 아니야. 아가씨는 어머니 자식이고 당신 자식은 우리 애들이야.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날 기만하니까 재밌었니? 그동안 나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어머님은 아가씨 당신 자식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됐어. 아무튼 당신에게 한번 깨진 신뢰는 더 이상 주워 담기 어려워. 애들은 나 찾지 않아. 애들 보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애들까지 안 보여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전 남편이 된 애들 아빠의 구구절절한 핑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내 자식들 옷이나 신발도 꾸역꾸역 물려 입히고 옷이 이젠 좀 작아도 그냥 끼워 입히고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요. 먹고 싶다는 고기도 많이 먹일 거고요. 그리고 매번 여름이면 갔던 똑같은 친척집도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여름 휴가 때마다 시외숲 처가댁에 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일손 돕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휴가비 아끼겠다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척집에 굳이 가서 저를 희생양 삼아 그 집에 굳은 일을 떠넘긴 거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그때는 저도 남편 따라 같이 짠순이가 되기로 마음먹고 돈이나 열심히 모으자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뭐 대수인가 싶어요. 베트남으로 여행은 못 갔지만 친정식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여행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에 서 있을 사람들과 재미있게 다녀올 거예요. 즐길 건 즐길 줄 알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요.
정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 난다는 말은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